네, 지금부터 메인 행사인 2부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생분들의 궁금증을 생생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전자과를 대표하는 교수님들을 모셔보았습니다. 전유색 교수님, 김정은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전자과에서 통신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전요셉 교수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포항공대에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다 마치고 이제 작년 초부터 부임해서 이제 전자과의 교수로 와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반갑고 온라인이지만 반갑고요. 네, 그러면 소개 또 김정은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전기공학과에서 제어 및 로보틱스를 연구하고 있는 김정훈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9년 4월에 부임돼서 이번 한 2년 반이 조금 안 된 기간 동안에 이제 포스텍에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고등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또 이제 궁금한 점들이나 또 혹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전자과 교수님들과의 대화는 오늘 같은 날이 아니고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기회이니 모두 집중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들입니다. 전자과에서 배우는 전공 분야와 내용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학부생 입장에서 먼저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전공 분야의 경우에는 앞서 상영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대신에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회로 이론이나 전자기학 개론처럼 기초적인 전공 과목들을 수강한 이후에 전자회로나 디지털 시스템 설계처럼 본인이 추구하는 분야에 맞는 커리큘럼을 직접 설계하고 그에 맞는 과목들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현대 제어 이론이나 디지털 통신 개론 등 심화학 강의들을 수강하기도 하고 또 졸업에 앞서서는 종합 설계 과제를 통해서 학부 생활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보고 또 정리해보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나 저희 학과 홍보부 엘리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포항공대 전자과만의 특징에 관한 질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과 학부생들의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전유색 교수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다라는 그런 좀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이 막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저도 이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자주 만나다 보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학생 수가 적고 또 교수님들 수가 많은 것들이 점점 이렇게 가까이 보내는 시간이 정말 늘어난다는 이제 그런 장점을 저 또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소규모 수업들로 많이 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에서 필요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수업 내용을 넘어서 어떤 진로 상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 또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수가 적고 교수님들이 많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굉장히 오픈 마인드드시고 언제든지 찾아가면은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잘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포스텍 전자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생 입장에서 조금 더 덧붙여 보면은 학부생도 동감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전자과에서 분부미 나이트나 오픈랩, 개인 면담 같은 것들로 이제 저희가 교수님들을 되게 자주 만나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진로를 설계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방학에 이제 연구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교수님 이제 연구실에 가서 이제 연구를 참여를 하면서 이제 미래의 어느 연구실에서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할지 이제 설계해 보는 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가 아니라 포항공대 내에서 다른 학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유사한 점이 많은 컴퓨터공학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다른 학과와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면 일단 저희 학교는 공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다양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희 학과의 경우에는
분야가 정말 많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한 6가지 정도의 분야가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생의 입장에서 미래를 설계할 때 더욱 다양한 폭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컴공과의 경우에는 저희 학과에도 컴퓨터 분야가 있는 만큼 많은 교점이 있는데요. 영상에서도 얘기되었던 것처럼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뭐 알고리즘과 같이 어떤 컴퓨터의 메커니즘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반면에 전작과에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라이브에 올라와 있는 질문도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아까 학부생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많이 일맥상통하는 건데 일단 분야가 다양하다라는 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레벨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 중에 내가 이런 분야에 맞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단은 뭐 수학, 물리, 뭐 화학 이런 게 재밌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공부는 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들어와서 일단 전작과에 들어오고 나서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 다른 선배들이나 교수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나랑 맞는 분야,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지를 맞춰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그리고 더 자유롭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타학과의 차이점, 그러니까 포항공대 내에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좀 젊은 편이다라는 것도 좀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젊은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생각이나 뭐 이런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고 받아들이고 의견을 나누는 데 있어서 좀 더 장점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뭐 약간 연령이 많으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교수님들 연령대가 젊다 보니까 학과 전체가 좀 젊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컴공과 차이점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라는 어떤 시스템이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사실 컴퓨터에 들어간 요소들의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하드웨어 자체를 어떻게 구현해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는 이제 전작가에서 많이 하는 거고 일단은 그런 칩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비전을 할 것이다 아니면 영상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걸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만들 것이냐가 컴공과에서 하는 좀 더 메인에 가깝다고 하면은 전작가에서는 물론 알고리즘 뭐 그런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요소 기술들 만드는 거 그 아울러서 그만큼 컴퓨터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어떠한 시스템을 잘 동작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좀 더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전작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졸업 후 어느 기관으로 취업이나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교수님들께서 먼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거.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들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뭐 순서가 그 어떤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몇 가지 떠오르는 걸 얘기해 보자면 이제 일단 학교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쪽이라고 하면은 연구를 이어서 어쨌든 대학원을 이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까지 이렇게 연구를 지속하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먼저 그런 길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꼽는 것은 이제 정출연이라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에트리 같은데 키스트 아니면은 뭐 ADD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정출연에 굉장히 지금도 이제 많은 졸업생들이 또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또 실적들을 내고 그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대기업 같은 이제 뭐 꼭 대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대기업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아니면 SK 하이닉스 등등 뭐 현대자동차 이제 이런 웬만한 기업들에 있는 분야들이 사실은 전자과 분야와 다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와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또 적성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이제 선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갈 수 있는 루트는 사실상 굉장히 다양히 모든 방향에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학부생으로서 덧붙일 얘기가 없게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제 저희 경험으로 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진학을 하다가 이제 점점 가치관에 따라서 친구들이 생각을 바꾸는 친구도 있고 또 그대로 진학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아직도 대학원을 많이 가는데 이제 또 뭐 변리사나 뭐 의학 쪽이라던가 또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열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길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각자 가치관에 맞게 적성에 맞게 다들 진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인데요. 전자전기공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교수님들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공학과도 필요로 하는 역량인데 아마 이제 제가 예상컨대 고등학생들은 뭐 고등학교 공학 과목 중에 어떤 게 좀 중요하냐 뭐 이런 걸 좀 그런 걸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체력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네, 전자전기공학과가 분야가 많고 좀 많이 좋은 분야인 건 맞는데 대신에 그만큼 저희가 좋은 대접을 받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량이 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공부를 양이 많다는 거는 네, 공부를 많이 하려면 아무래도 좀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과 끈기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수학이 좋다, 물리가 좋다, 화학이 좋다 이거는 들어오면 또 바뀌고 공부하면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딱히 뭐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안 좋아했던 과목인데 또 새로운 수업 들으면서 바뀌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그렇게 고등학교 때 레벨에서 중요시 다룰 거 아닌 것 같고 저는 네, 체력과 끈기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학부생 입장에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전자과라는 이 학과 자체가 분야도 넓고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직전 학기를 되게 힘들게 보냈던 만큼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적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이 학과 혹은 과목들에 흥미를 못 느끼고 관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소화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 정도면은 충분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외부에서 말하기를 전자과가 정말 유망하다 등등 좋은 소문을 듣고 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뭐 어떤 역량을 챙겨야겠다 그렇게 뭐 그런 태도는 사실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이거이긴 한데요.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전 또 호기심을 사실 꽂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전자과의 장점으로 또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사실 전자과에서 이제 접할 수 있는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이건 어떨 거야, 이건 어떨 거야라고 이제 겁을 내거나 아니면은 이게 나랑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그냥 열린 마음으로 또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분명히 맞닿아 있는 분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만 가지고 어떤 도전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자과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역량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요. 전반적인 역량 외에 학업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좋은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 역시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수학이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이제 전작과가 또 이제 수업을 듣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 선형대수와 이제 확률 및 통계 등등 이제 수학 과목을 이제 입학해서 대학교 와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초가 될 수 있게 수학을 미리 탄탄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수학은 전작과의 어느 분야로 가든 뭐 제어나 통신 분야는 또 특히나 더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수학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전자기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물리학, 이제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뭐 물리2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배웠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흩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파트들도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여러 분야들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직관이라든지 감각 같은 것들을 계속 익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포스텍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이제 전자과를 가고 싶더라도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공부하던 것이 전자과 학업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경우도 꽤 많아서 그런 과정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외로 뭐 추가를 하나만 하자면, 그래도 이제는 프로그래밍을 조금 접하는 것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유용한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욕심을 내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선행하면 좋을 내용도 있을까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막 대입을 위해서 막 선행을 하고 이런 거는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조금 더 깊고 이제 탄탄하게 공부를 하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다만 본인이 어느 분야에 굉장히 관심 있고, 이제 뭐 방금 또 질문해 주신 친구들처럼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뭐 최근에 무크 강좌 같은 강의들, 인터넷 무료 강의들이 되게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이제 정보를 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강의들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추천드리는 거는 정말 관심 있는 분야가 확실하다면 이제 전공 서적을 미리 사서 그냥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이제 나중에 뭐 바뀌더라도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준 것 같고요. 뭐 저도 조금만 덧붙이자면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선행이 필요 없다는데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할 때까지 사실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러한 기본은 언제든지 이제 대학 와서 이제 활용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나 정말 내가 완벽히 모든 걸 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때는 사실은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제 영어가 일단 먼저 떠오르고요. 이제 뭐 영어는 뭐 언제든 시간 날 때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두면 언제든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전공 서적도 잘 얘기해 줬는데, 요새 보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실 이미 다양한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들이 정말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대답을 종합하면 영어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유튜브 영상 같은 거를 미리 좀 봐두는 것들은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몇몇 학생들이 전작과에 관심이 생길 만한 도서를 추천해 달라는 질문을 해주었는데 혹시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질문을 그 라이브 질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5권 정도를 적어 왔어요. 그래서 일단 책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제대로 이해하기. 이거 홍보의 목적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요. 먼저 반도체 제대로 이해하기, 전자정복, 반도체 제국의 미래, 짜릿짜릿 전자유로 DIY,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T 과학 이야기. 네,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반도체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책은 저도
전작과를 꿈꾸었던 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읽어봤던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 물론 고등학생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히 대학교에 와서 반도체 관련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책이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공 서적을 천천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전공 서적을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전작과 관련된 책을 뭐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관련된 정보를 조사해보면서 읽어보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책들을 참고하셔서 네, 전작과를 진학하고 싶은 꿈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혹시 교수님들께서 추천하고 싶은 도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고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참신하고 가장 저한테도 자극이 되는 질문이네요. 그래서 이런 책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으면 정말 뭐 훌륭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읽어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간 인문서적을 읽은 적이 없어서 네, 또 딱히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근데 사실 뭐 책도 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쪽 분야라고 하면 로봇 관련된 유튜브나 이런 거는 굉장히 동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관련 분야 유튜브 같은 거를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뭐 인문서적을 볼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학생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많이 바쁠 거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지칠 때 그런 것들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교수를 꿈꾸는 학생들이 교수가 되기 위한 방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이 교수님이 되기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별로 사실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걸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냥 제 얘기만 아마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포항대 뭐 전작과 입학을 해서 그냥 그대로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석박사 통합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박사 졸업 이후에도 사실 학교에 2년 정도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으면서 이제 포스닥이라고 하는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연구에 대한 경험을 깊이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좀 기회가 닿아서 이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이제 포스닥을 또 추가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4개월 정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교수로 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유학을 이제 박사를 사실 끝나고 간 거죠. 그래서 유학의 개념은 정확히 아니지만 그냥 조금 정도의 그런 어떤 외국에서의 그런 연구 경험도 했었고 그 대신에 어떤 산학 쪽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그런 산업체의 경험은 사실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또 실제로 박사가 끝나고 산업체에 갔다가 다시 또 교수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확실히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수가 되는 길에 있어서 사실 단일 루트를 어떻게 목표로 두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 상황들 앞에서는 좀 유연한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길이든 내가 어쨌든 계속 도전하면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네요. 네, 그럼 김정 교수님께 한번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학생들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교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과정들 좀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떠한 특징들이 있어도 교수가 됐을까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수님이 되시는 분들과 조금 달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학부부터 유학을 가가지고 학석박을 다 이제 네,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리고서는 사실 이제 저는 군대를 그때 안 갔으니까 이제 전문연구 요원이란 걸로 이제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그 서울 홍릉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이제 3년 정도 좀 넘게 이제 복무를 하다가 이제 그게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항공대로 오게 된 케이스인데요. 사실
뭐 요즘에는 뭐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다가 교수로 가신 분들도 많고 대기업에 있다가 교수로 가신 분들도 있고 옆에 조윤석 교수님처럼 해외에서 이제 포스트닥터를 하다가 교수 되신 분들 많고 사실 되게 다양해요. 그 예전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교수가 되기 전에 어떤 커리어 패스를 걷느냐는 되게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게 뭐 많다 저런 게 많다 뭐가 대세다라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사실 이제 그거 이전에 이제 교수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들이 내가 왜 교수가 되고 싶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 교수라는 직업이 과연 어떤 직업인가를 고려해서 그게 나랑 맞을까를 먼저 보고 맞는다라면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라는 이제 직업이라고 해야겠죠. 직업이 사실은 학생을 요즘엔 다 연구가 되게 좀 중요한데 요즘 사회는 연구를 더 중요시하는 사회 풍토가 돼버렸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일본에서 하기로 해서 그런지 이제 모든 그 단어에 이제 그 한자어를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교수의 교자가 이제 가르칠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과 함께 좋은 연구를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수라는 사람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제 연구나 이런 거를 공부를 어쨌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걸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구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쳤을 때 그 사람이 성장되는 모습, 성장을 시키고 싶고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게 본인들과 맞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나랑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근데 인 거는 저는 대학원 했을 때 좀,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때 특히 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누군가를 이기려고 뭐 그랬던 건 아닌데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분야만큼 내가 하고 있는 적어도 적은 제어도 있는 분야가 많은데 그 안에서 이 조그만 이 분야 내에서는 이 같은 뭐 전 세계 대학원생들 중에는 꼭 내가 아웃스탠딩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나 스스로 자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그렇게 결과 나왔다고 해서 또 교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뭔가 좀 더 연구라는 거, 공부라는 거를 꾸준히 할 수 있고 그걸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에서 보람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학업을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수의 길을 품고서 계속 그냥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정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정말 유익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로봇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마침 김정은 교수님께서 로보틱스 분야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 로봇공학에 관한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로봇이 네, 로봇 공학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부탁드려서 되게 좀 되게 모호한 질문인데 일단 로봇을 여러분들 이제 로봇이라고 하면은 어떤 로봇을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대중매체에 많이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혹은 뭐 만화 영화 이런 것들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사람 모형처럼 움직이는 로봇을 많이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만들다거나 움직이는 걸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사실 로봇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문 어떤 그런 공학의 한 분야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로봇이라는 건 하나의 플랫폼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것을 봤을 때 핸드폰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지만 핸드폰이라는 걸 자체 우리 학자를 붙이지 않잖아요. 핸드폰 공학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 안에 통신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제어 로직도 있고 서킷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사실 로봇이라는 것도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뭔가 움직이게 하는 하고 뭔가 태스크를 수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건데 그 로봇이라는 플랫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 만약에 이 로봇을
뭔가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느냐, 시스템 전체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느냐, 뭐 그런 분야도 있고요. 로봇에서는 로봇이 일단 어떠한 뭐 가장 뭐 보편적인 로봇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로봇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했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뭐 최대 효과를 내게 하게끔 하는 뭐 제 알고리즘을 개발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학문이 되고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혹은 그 로봇 안에 있는 요소 중에 뭐 센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센서를 잘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하고 싶으냐, 뭐 이것도 이제 로봇 공학의 한 분야가 되는 거고요. 제가 사실 로봇 공학이라고 하면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혹은 이제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팔일처럼 생긴 로봇이거든요. 공장에 많이 있는 건데 그런 로봇이든 어떤 로봇이 됐든 그것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제어하는 것, 혹은 그 기타 부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초 기술들을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거에 더 특화돼서 연구를 하는 게 보통 로봇공학을 했던 사람들이 하는 연구나 공부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은 로봇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자과 기계과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가요? 네, 이거는 이게 사실 이제 로보틱스 분야가 이게 학문의 경계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계과에서 하는 로봇, 전자과에서 하는 로봇이 다르냐라고 하면은 학부 때 배우는 과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부 때 배우는 과목은 이렇게 전자과에서 로봇을 배우면은 아무래도 좀 더 알고리즘이나 제어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전자과의 로봇에서도 하드웨어나 이걸 배워요.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자과 교수님들이 하드웨어보다는 제어 쪽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수업을 하실 때 그쪽에 좀 더 집중돼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기계과 같은 경우는 물론 기계과도 제어를 하는데 그보다는 먼저 하드웨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좀 더 이제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학부 수준에서는 사실 뭐 그런 커리큘럼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연구로 가면은 뭐 대학원 레벨로 가서 연구를 하겠다, 로봇공학을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뭐 좀 특징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작가가 아까 학생들도 말했지만 수학을 많이 배우고 또 교수님들도 약간 수학 쪽에 이제 오리엔테이드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수학적인 접근, 저는 좀 수학적으로 엄밀한 접근 뭐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경향이 조금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전작가의 경우가. 그래서 수학적으로 뭔가 좀 더 다루고 하시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전작가에 가서 로봇을 하는 게 좀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전유석 교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활발한 발전이 이루어진 통신 분야는 어떤 걸 연구하는지 간단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도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도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08학번인데 제가 학부 1학년 때 딱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통신이라는 걸 막 접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통신이란 분야 자체는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저희 스마트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그 동영상을 먼저 어떤 0101의 시퀀스로 이렇게 쭉 변환을 하게 되고요. 디지털 비트죠. 디지털 비트로 변환한 다음에 그런 비트들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지 저희가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가서 뭐 기지국에 잘 도착하게 될지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와이파이는 뭐 2.4기가 그리고 지금 5G 같은 경우에는 뭐 3.5기가 그다음 밀리미터 웨이브 뭐 28기가 이렇게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요. 그 주파수 대역에 맞게 어떤 웨이폼을 파형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회로를 또 디자인하는 부분도 통신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핸드폰에도 안테나가 있는데요. 그 안테나에서 실제로 파형의 모양을 잘 잡아주고 이 방사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안테나 디자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단계에서 이런 통신에 대해서 어떤 구성 요소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뭐 덧붙이자면 뭐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0101에서 도대체 수학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디자인해야 이렇게 기준까지 잘 도착할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학생분들이 사전에 기재해 주신 질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뽑아서 Q&A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진행되면서 생긴 궁금증을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온 것 같은데. 네. 혹시 첫 번째 질문, 손양 학생 질문에 대답해 주실 분 계신가요? 가능하겠어요? 네, 일단 질문에 앞서서 대충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점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패러렐 컴퓨팅에 관심이 있고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면 전자과가 컴공과보다 더 좋은 선택일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고등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현재 전자과에서 컴퓨터 분야를 걷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학부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연구의 목적이 어느 쪽에 비중이 맞춰져 있는지 조금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두 학과에서 다루는 이 주제의 목적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만약에 패러렐 컴퓨팅을 통해서 어떤 코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고 싶다. 정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뭐 코어나 스레드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등등을 연구해야 될 거고 이는 당연히 컴공과로 진학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렇게 컴퓨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의 성능을 높이게 되면 다른 한쪽의 성능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러렐 컴퓨팅에 있어서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약간의 손실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은 칩을 설계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뭐 다른 인터페이스와의 통신에서 더 큰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등등 어떤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라면 전자과로 진학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분야 그 자체를 다루고 싶은지 혹은 이 분야를 어떻게 응용하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면 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컴퓨터 분야인 것 같아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과 학부에서 FPGA나 베릴로그 등 하드웨어 설계 관련 수업도 열리나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대학원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직전 학기에 그러니까 2021년 1학기 때 VLSI 설계 입문이라는 과목을 수강했었는데요. 실제로 FPGA나 베릴로그 두 개 모두 다뤘고 사실 FPGA는 뭐 높은 수준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베릴로그의 경우에서는 베릴로그를 사용해서 뭐 컨볼버를 설계하는 등의 프로그래밍을 어떤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수행했었는데 이 결론을 찾아가는 그 단계에서 정말 정말 큰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이 과목을 되게 만족스럽게 들어서 소문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만큼 이 하드웨어 설계 관련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실제로 흥미로운 수업이 있다는 점, 대학원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진성 학생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네요. 이건 전유색 교수님이 네.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위성에 지금 관심이 많다고 하는 이제 질문을 봤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사실 인공위성에서 통신 시스템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인공위성의 동작 부분과는 굉장히 또 별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의
통신을 위해서는 사실 그쪽 분야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신 분야 연구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저희 전자과에서 또 굉장히 관련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뭐 제어 시스템의 경우에는 또 어떻게 크게 보면 이제 전자과의 일부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어떻게 제어 쪽이랑 맞닿아 있는지 뭐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지만 또 이 부분도 어쨌든 전자공학의 일부로 생각이 돼서 어쨌든 인공위성에 진짜 통신에 관심 있는지 제어에 관심 있는지는 저도 이제 궁금하지만 어쨌든 두 분야 모두 이렇게 전자공학에 속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인공위성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자세 제어거든요. 그 인공위성의 위치가 좀만 틀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전송하고 받을 수 있는 통신량이나 그 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진짜 중요한 게 잘 쏘아 올리고 좋은 위치에 그 궤도에 안착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자세를 딱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인공위성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 알고리즘을 어떻게 해야지, 뭐 사실 우주란 게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런 것에서 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잘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되게 제어 쪽에서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데 연구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동차 모터 개발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주셨네요, 질문을. 네, 전자과의 자동차를 깊게 좋아하고 같이 소통을 깊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혹시 동아리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동아리가 있었던 걸로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파워원인가요? 파워원 자동차 이외에도 약간 그런 모터나 이런 쪽을 다양하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동차 모터 개발에 관해서는 저는 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그 제 룸메이트가 이 파워온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모터를 직접 만들더라고요. 뭐 바퀴도 만들고 모터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아리의 차원에서 접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개발의 단계의 경우에는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뭐 UGRP 같은 어떤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방향이든지 개발에 참여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전자과에 진학하여 공부할 때 코딩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떤 코딩이 제일 많이 쓰이나요? 뭐 일단 저는 사실 매트랩 수업이 전자과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하면서 이제 분야를 볼 때에는 뭐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 또 거기에 적합한 코딩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많이 흔하게 접하는 부분들은 이제 파이썬이나 아니면 매트랩 이제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회사 쪽에 이제 산학 쪽에 가까운 데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C++이라고 하죠. 이제 C++이라는 언어, 이제 기본이 되는 언어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코딩도 일부는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공학과에 진학을 해 저희 학과에 진학을 해서 학부 교육 정도를 만약에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면은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매트랩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 더 관심이 쏠리게 된 학생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저는 사실 마이크로 엔트리스 전문 분야를 하지는 않아서 그냥 뭐좀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반도체는 들어봐서 알 거예요. 반도체란 게 우리가 어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하려면 그 안에 회로 칩이 들어가는데, 그 칩 하나하나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되게 중요한데,
그 트랜지스터를 이제 만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를 하나 만들 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자를 뭐 실리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리콘에 뭐 갈륨 나이트 같은 거 하나 더 붙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걸로 바꿔볼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질들을 다 조금씩 바꿔봐가지고 그 어떤 물질, 어떠한 배합으로 우리가 이 반도체 소자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뭐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냐를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 아마 미세 쪽 미세 일렉트로닉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야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 분야는 되게 이게 진짜 그 물리에서 보면은 되게 작은 단위의 그 전자단 아주 작은 단위에서의 그 전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이고, 또 실제로 연구를 만약에 대학원 가서 했을 때는 정말 실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 소자와 소자를 접합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이럴 때는 좀 약간 화학 반응 같은 것도 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화학적인 것도 연구할 때 좀 많이 쓰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BMW나 테슬라 같은 해외 자동차 기업 연구소에 취직할 수 있는 포항공대 루트가 있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이제 잘 아직 모르는 부분이라 조금 그냥 개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런 해외 연구소에서 어쨌든 일단 자동차 기업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부분은 일단 전자공학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부분을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학부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기본 지식을 쌓는다면은 먼저는 일단 대학원 진학을 해외로 해서 그 해외에서 어느 정도 좀 연구적인 또 경험도 쌓고 성과도 쌓아서 그렇게 해외 기업에 취직하는 데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뭐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어쨌든 대학원까지 이제 국내에서 모평대에서 진학을 할 때 이제 그 이후에 박사를 따고 나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또 해외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해외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와 이런 인맥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쪽에 이제 현지 분위기들을 느끼면서 또 어떤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해외 자동차 기업 연구소에 이제 트라이를 해보고 또 그런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참여를 해보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 한 명대 학생 비율이 구체적으로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보자마자 저희가 바로 서치에 들어갔는데, 전임교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대 5.1, 전임 플러스 비전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1대 3.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덧붙이자면 이제 저희가 전자과에 진학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각자 지도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도 교수님이 보통 한 4명, 3명에서 한 5명 사이로 이제 학생들을 맡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매 학기마다 지도 교수님과 면담도 하게 되고 하는데 한 3에서 5, 저희도 전자과 인원이 매번 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교수님들도 더 많이 이제 새로 오시고,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충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일반고 학생도 전자공학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만으로 학과 공부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학부생 입장에서 네, 네, 저가 저가 일반고를 나왔고 지금 현재 전자과에 진학 중인데, 보통 일반고 학생이 출신으로서 호스텍에 왔다 하면은 고등학교 때 그 누구보다 아마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 거라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라고 하면은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바리를 가지고 호스텍에 붙었다 하면은 뭔들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실력으로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적응도 잘하고 또 오히려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 편히 진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금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과거를 나왔는데 과거생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저희가 1학년 때까지는 이제 기초 필수 과목을 듣지만 2학년부터는 바로 전공 과목을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뭐 디지털 시스템 설계나 뭐 회로 이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전자과가 분명 그 선상에서 계속 연관되어서 들어가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선행을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생이라도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특히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전혀 과거를 나왔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미리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반고등, 과고등, 네, 고등학교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Q&A 때 있었던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계 외고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이 주셨는데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 있으면 전자공학과, 하드웨어에도 관심 있으면 기계공학과가 더 좋은 선택인가요? 이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전자과에서 로봇을 하시는 분들이 하드웨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계공학과에서 로봇을 하시는 분이 소프트웨어를 안 한 건 아니라서 이걸 딱 잘라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러니까 로봇을 했을 때 로봇이라는 게 뭐 전장부, 그러니까 전기 제품, 센서나 이런 걸로 이루어진 부분이랑 구동부라고 해야 되는데 기계적인 걸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잘 움직이게 하는데 제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작가는 이거라고 기획가는 이거라서 파트를 나눈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거를 연구하고자 할 때 어떤 필로소피로 접근하냐의 차이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과는 내가 진짜 뭔가 그러니까 로봇의 형태를 조금 다르게 한다거나 진짜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든 센서적으로 뭔가 좀 더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구현해 보겠다라는 게 좀 크다라고 하면은 네, 전작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더 그러니까 좀 수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좀 시도가 많다. 그러니까 기계과는 좀 더 물리적인 해석을 많이 하고 싶어 한다. 전작가는 좀 더 수학적인 해석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사실 그것도 전작가에서 물리 안 하는 게 아니고 기계과에서 수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을 통한 신호와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 같은데 포스텍 전자과에서도 6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질문 같고요. 실제로 굉장히 잘 파악을 한 게 저희가 6G 관련된 연구를 할 때에 위성 신호를 이용한 이제 위성 통신을 이용한 것도 지금 핵심 분야 중에 하나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어서 어쨌든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적외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직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6G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고요. 또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어쨌든 주변에 있는 그런 뭐 가까운 통신 기지국이나 이제 다른 차량 간 통신을 통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통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포스텍에는 6G에 대한 연구를 이제 저처럼 알고리즘 쪽을 하시는 분이 5분, 그리고 6G를 위한 어떤 통신 회로를 만드시는 분 1분, 그리고 그 안테나를 만드시는 분 1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이 또 6G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 것 같은데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한 질문 외에도 또 다른 궁금증이 있다면 저희 엘리트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인스타 페이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엘리트들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작과 학과 설명회에 집중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전유색 교수님, 김정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작과 학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캠퍼스에서 뵙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